Welcome to the jungle. Welcome to 정치 쇼. Welcome to UFC. 사각의 스택스 벌어지는 열혈 정치 토크 배틀입니다. 여의도 UFC. 네,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UFC 부제가 붙었습니다. 라디오 대토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분 더 모셔서 지금 5분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난번부터. 먼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뭐 특별히 색은 없네요, 옷에. 저는 아침 인사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빨간색 목도리 메고 오신 우리 김용남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이제 뭐 봄대도 계속 메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주구장창 매다가 정말 약속이 난 듯이 옆에 우리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노란색 목도리를 하고. 네, 박원석입니다. 제가 정면에 두 분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핫도그가 먹고 싶습니다. 겨자랑 케찹 같은. 케찹과 겨자 목도리를 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메이크업 하고 오셨어요, 우리 이준석 요즘 아침에 인사 다니느라 그래서 방송 나오는 모습대로 한번 나가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야, 새로운 보수단이라는 당명에 맞게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감사합니다. 좀 브랜뉴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당 색깔이 뭔지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회색 입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잽 공격 좋습니다. 장진영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손학규 대표님 다시 봤습니다. 아무도 못 넘기더만요. 그분들. UFC의 강자죠, 최강자. 진짜 빠떼루이 1인자야.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심판이 알아서 제명시켜 주잖아요, 선수들을. 네, 그게 참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그 전략이나 실력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원래 수성보다 공성에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공성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날려. 진짜 딸리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습니까? 궁금해요? 네. 500원. 500원. 그거 7년 전부터 안 쓰는 그러면은 500만 원. 자, 일단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뭐 악수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허그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거 풍경들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눈치가 빨라야죠. 음. 그러니까 유권자가 악수를 원할지 안 원할지를 빨리 캐치해 갖고 아하. 요새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실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갖고 악수 그런 부분도 청했다가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아주 빨라야 됩니다. 또 다른 요령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일단 악수 안 한 지는 오래됐고요. 권하지 않은 벌써? 지는. 근데 이제 한 며칠 전부터, 한 4나흘 전부터는 명함을 주는 것 좀 부담스러워요. 명함을 확실히 잘 안 받습니다. 그 전보다. 아하. 그래서 지금 공포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를 정말 실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보통 이제 후보자들이 아침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하철역 인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지하철역이 붐비는데 그 가운데 서가지고 인사하는 게,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표정이나 이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부터 이 IC 앞에서 인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눈치 빠르게. 야, 그렇군요.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말이 있는데 우한폐렴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이 길고요. 9자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빨리 하다 보면 막 발음이 엉켜요. 그리고 이 처음에는 우한폐렴으로 알려졌다가 언론에서도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했나? 저희는 엔타이 문재인 정부잖아요. 너무 이유가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 싫다. 아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확 와닿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정확히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질환 중에 하나가 폐렴 증상이 나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 단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폐렴 증상이 생기는 근데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증상이 굉장히
뭐 전파력이나 아니면 치사율이 높은 것들을 특정해가지고 어떤 시기에 이름 붙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 대유행했던 것이고 그 지역이 발원지면은 이름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뭐 약간 다른 질병이죠.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아프리카 지역에 그 지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례상 이게 아주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 불편해가지고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누가 만약에 나중에 서울 독감 이러면 우리도 기분 나쁠 것처럼 네네. 그것은 인지상정이나 지금 국민들이 이미 우한 폐렴이라는 것으로 인지도 높은 상황 속에서 이 명칭 변경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뭐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뭐 사실은 뭐 WHO의 이제 규정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사실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불렀어 처음에는. 중동 호흡기 질환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계열인데, 근데 사실은 지역 명칭을 쓰면 약간 말씀처럼 그 지역 그러니까 이 우한이라는 지역 사람들을 좀 어찌 보면 네. 배타시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규정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앞에 말씀처럼 폐렴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안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그전에 치료되는 분들도 그렇죠. 있죠.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한국 땅에서 우한 폐렴이라 계속 쓴다는 거는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현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을 계속 이제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제 뭐 중국 입국 금지 같은 것도 비슷한 취지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상식이 안 왜- 맞다는 게 왜 저는 안 잘 맞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메르스가 왜 메르스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 예. 앞에 M2가 미들리스트예요. 미들리스트. 그렇죠. 중동이에요. 네, 중동 그게 이게 얘기하죠. 지역 이름이 이미 들어가서 우리가 메르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뭔지 몰라서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이름 갖고 싸울 때는 아니잖아요. 국민의 건강이나 이런 걸 갖고 네, 우리가 방송에 아니 뭐 싸워야지. 너무 사소한 걸로 신경전 안 폈으면 좋겠고요. 네. 형님 버프로스로 깨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엔타이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로 하겠다. 근데 좀 다소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하죠. 누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누구는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어쨌든 WHO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증상이 폐렴으로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그 좀 상대적으로 허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 폐렴으로 가기도 하지만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감염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래서 이게 폐렴이라고 이 질병의 증상을 일반화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공포심을 조장할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언어는 습관인데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부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안 따라도 것 같아. 돼요. 그냥 하세요, 국가주의 세력인 건 분명해요. 한국당도 그 이름 갖고 너무 그러면 그것도 또 의도가 보인다니까요. 자, 이제 그러지 뉴스 마시라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단 제일 최신 뉴스라고 하면 우리 우한에 있던 우리 교민들 격리되어 있던 그 교민들을 태우고 원래 이제 4대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됐죠.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그러지 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대가 갔다가 지금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리되어 있는 곳이 원래 천안으로 발표가 됐다가 이 아산 진천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뭐 특별히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이 위원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것도 이제 한국 땅에서 계속 프레임을 잡는 것 같은데 이제 큰 게 이거죠. 이제 천안은 이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고 네. 지금 이제 아산 진천 같은 경우는 한국당 의원이니까 바꾼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천안도 사실은 공식적인 것보다는요. 사실 그 당시에 아마 150명 정도 수용 예상했고 네. 천안에 아마 시설이 뭐 1인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신청자들이 700명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1인실로 격리를 해야 되는데 1인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찾다 보니까 두 군데를 해서 선정한 건데 이거를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했다. 저는 뭐 그런 일은 진짜 가능성은 0.1%도 1%도 안 된다고 네. 보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 이간질을 하고 국민들 사이에 저는 아마 이렇게 마타도를 터뜨리는 게 좀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잘못된 정부에서 기억으로 처음에는 천안으로 발표를 했죠. 보도 자료에도 천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정공무원 교육원이 시설 규모가 지금 아산이나 그 진천에 있는 것보다 작지 않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하루 만에 번복을 하면서 무슨 공항과의 거리를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걸 고려했다라고 핑계는 대고 있는데 김포공항에 내렸잖아요. 네. 공항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천안보다 아산 진천이 더 멀어요. 그리고 그런 대규모 격리 수용을 하면 응급 상황 시에 처치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안에는 대학병원이 있어요. 아산 진천에 대형병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하나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건 무엇이냐? 천안에 국회의원 3명이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번 4.15 총선에 공교롭게 천안시장의 재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네, 보궐 선거판이 무지하게 커요. 천안 쪽은. 아산 진천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각각 있는 곳이고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갑자기 하루 만에 번복했다는 거 외에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변경에 있어서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아니, 이제 근데 이 정부는 정부가 좀 실책을 한 거는 검토 과정에서 천안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마치 천안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애초에 천안 계획은 철회하면서 아산이 바로 인근이에요. 네. 제가 저희 부모님이 그쪽에 사셔서 아는데 바로 인근 지역인 아산에다가 그리고 진천에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이제 격리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저는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반발한 것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부 실책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음모론인데요.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태도는 온당치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뭐 진영 장관이 내려가고 해서 좀 설득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공기 감염이 아니잖아요. 호흡기 감염이 아니고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격리가 완벽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바이러스가 퍼질 염려는 없는 거여서 주민들도 이제 과도하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뭐 일부 이제 격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또 격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의 선두에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가 서고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네,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뭐 잦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 종종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저는 선례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뭐 정의당 이런 곳들에서 지금 와서 이제 나란히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정한 기준을 이야기하기에는 과거에 이런 입지 조건을 놓고 이런 평택 미군 기지라든지 아니면 성주 사드 배치 이런 것들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자파 나오면 참외 다 못 쓰게 되고 참외 안 먹겠다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선동을 해가지고 성주 김천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때 그거에 놀라가지고 또 시위하시고 많이 났었죠. 뭐 외부에서도 사람들 와가지고 길 막고 장비 반입 금지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 이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성한다 그러면은 환영이지만은 앞으로 과연 그걸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영구적인 시설을 네. 설치하는 거 하고 일시적인 2주 정도라고 좀 알려져 있죠. 2주적인 감염 격리 시설을 만드는 거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이것도 해요. 내로남불이야. 아직도 그러면 사드 배치가 성주 참외를 사드 보이콧할 이유가 배치 된다고 자체가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그 공포와 뭐 격리 이런 단어들과 지금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 극단에 가 있는 게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는 과학도 출신 아닙니까? 어쨌든 예. 생물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3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네. 중국에 방문한 우리 국민도 있을 것이고 중국 사람도 있을 것인데 뭐 저는 중국인을 차단하자 이러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라고 봅니다. 네.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건 논리적이도 않고요. 하지만 3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3만 명을 전수 검역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불가능할 걸 선언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3만 명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는 비자 면제 국가가 아닙니다. 제주도 빼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할 때 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비자 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C2, C3 뭐 상용 비자 그리고 일반 비자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상용이라는 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비자 정도는 저희가 허용할 수 있되 단체 관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반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영사관에서 엄격하게 컨트롤하면 되는 겁니다. 한두 달 정도 이제. 근데 그거 정도 하자는 주장이 무슨 뭐 인종 혐오니 차별이니 이런 거대한 단어를 들고 오는 것부터가 저는 국민 건강권이냐 아니면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야당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 어떻습니까, 실장님? 장 실장님. 이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냈어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네. 논평을 냈는데 왜 이게 대본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바른미래당 논평 좀 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최고 말에 저는 일부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출입 제한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체류자에 대해서는 그러나 적극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어떤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중국 가는 비행기를 단항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가 그런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또 이준석 최고 얘기 중에 비자밴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이미 비자는 이제 복수 비자 발급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영사관에 안 가도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자밴 갖고는 좀 충분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항공기 자체를 취항을 잠정적으로 좀 중단시키는 그런 좀 아주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중국한 수위가 높네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3만 명에서 예를 들어 네. 좀 현실적으로 검역이 가능한 숫자 정도로 낮추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단기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제한 정도를 보는 거지 완전 절단해버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자배 플러스 이 검역을 그렇죠. 결합하자는 우한 주장이고. 폐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매일 우한에서 직접 출발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200명씩 매일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개별 검역이 됐냐? 안 됐거든요. 그냥 13개 섞여서 정도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온 예. 거죠. 네. 다 섞여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늦었다 이거죠. 우한 폐렴이 벌써 본격화된 지가 꽤 됐는데 네. 그 정도면 적어도 직항으로 들어오는 그 승객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 항공기에 탄 사람들은 개별 검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늦은 거죠, 사실은.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말씀처럼 이제 우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거고 네. 그분들 중에 이제 관찰자들 중에 이번에 이제 추가 감염자도 확인된 거라 일단 통제 하에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저는 아마 저는 이 혐오를 부추기는 거 결국은 예전에 우리가 뭐 유태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역을 차별하고 일정의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 저는 이분들도 어찌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네. 미국이나 유럽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 아마 교역금의 1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만약에 중국의 뭐 입국 금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비자 제한을 하면 반대의 상황이 겹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제한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중국 제한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아마 0.몇 프로의 그 힘밖에 네, 없을 네, 거예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제한한다. 우리나라 경제 거의 제가 보기에 뭐 그 성장률이 몇 프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타격이 크거든요. 이게 상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말씀처럼 방역을 잘하고 오시는 분들 지금처럼 우한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뭐 추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중국에 오시는 분들은 방역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비자를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거나 그건 나중에 우리가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의원. 일단은 중국이 단체 관광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 관광객 유입 숫자는 줄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뭐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때문에 이제 개별 여행도 좀 자제할 거여서 입국객 수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제 규범이나 관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WHO에서 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이 출입국 관리와 같은 그런 문제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통제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보고해야 된다 이런 규범을 제시를 했고 지금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북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중국과 거의 국경 차단 수준의 그런 전면적 통제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또 외교 현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 중국 현지에서 체류했던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다면 이건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방역을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 대응이나 혹은 사스 때 대응을 보면 국제적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개별 검역을 얘기했었는데 그 개별 검역을 철저히 해서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격리하고
또 이미 이제 국내에서 2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해서 이걸 뭐 전면적인 그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그로 인해서 잃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들은 근데 고려해야 그렇게 됩니다. 저는 네, 장지영 너무 실장님. 너무 극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체류자들의 입국을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이 혐오를 부추긴다 이렇게 또 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죠? 홍콩이 말이죠. 네. 홍콩은 중국하고 같은 나라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데 홍콩 캐세이 퍼시픽이 중국 항공편을 반으로 줄였어요. 반으로. 그러니까 전면 중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수를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게 노력한다. 네. 이런 걸 보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이 두렵다. 중국이 큰 나라다. 우리가 나중에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이 보는 정부의 자세는 시각이 아니에요. 국익을 위해서냐 아니면 눈치 보기냐 이쪽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상황에서 저는 건강이죠, 제일 국민의 이해가 건강. 안 되는 게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 500만 불 지원금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신종 코로나 그때 바이러스 관련해서 GDP 규모로 보면 거의 10배예요, 중국이. 아니 우리가 중국한테 무슨 500만 불 이렇게 지원금을 보낼 전 그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 물론 작년 기준으로 국민 소득이 1만 불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네. 우리는 3만 불이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비교하면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3배 잘 산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 규모 2위 대국인 중국에게 지원금을 보낸다? 이 상황은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네, 되는지 정 모르겠어요. 우리 동일본 대지진 때도요 지원금 보냈습니다. 그때도. 그렇죠. 뭐 일본이 일본 우리나라보다 경제 훨씬 규모도- 잘 살죠. 네. 예.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1인당 소득도 그렇고요. 그럼요. 예전에는 일본이 부동의 2위였잖아요. 경제 규모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뭐 국민들이 경제 규모랑 관계 없는 거고요. 이 그다음에 지원금 또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런 지금 얘기 사실은 마저 이 듣겠습니다. 사스 때나 메르스 때도 입국 차단하지는 않, 입국 금지나 이런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사실은 국내 사망자가 지금 우리 메르스 때는 한 30명 35명.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만 찍은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 전에도 WHO에도 원한 그 규정상도 아니고 그 전에 선례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거 금지까지 갈 필요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 안내 방송 같은 거 보면요, 네.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 때 당신 거 먼저 쓰고 옆에 있는 애를 도와줘라 이러거든요. 애 먼저 쓰고 당신 하지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아무리 애가 걱정돼도 그게 무슨 무슨 말인지 말이냐면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당장 약국이나 아니면 상점에 가서 마스크를 사려고 3부에서 하는데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시간이 200만 개 됐어요. 보내니까 품절됐잖아요.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총선 특집 라디오 대토론 여의도 UFC 시간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고 계시고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나오고 계시고요. 장진영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이준석 변혁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죠. 창단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죠?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젊은 정당 비전 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이준석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이렇게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발언에 책임지라는 의미로 하겠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광고 듣기 전에 짧게 우리 장진영 실장님한테 분위기만 한번 전해 듣겠습니다. 손학규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짧게 만나고 긴 이별을 이제 맞이한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어땠는지. 글쎄 언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설 연휴 시작쯤에서 안 대표가 전화를 했어요. 손학규 대표한테. 네. 손 대표는 만나자 그랬는데 대표실로 오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실이 좀 그게 되겠냐, 대화가 적절치 않지 않겠냐. 그래도 대표실로 오겠다. 그래라. 그래서 이제 대표실로 오신 거예요. 근데 박주선 부의장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을 전부 다 만나기로 한 전날. 그 사이에 이제 대표를 찾아온 건데 대표실로 찾아오는 거죠. 저희는 대화보다는 알리러 오는 거구나, 통보를 하러 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손 대표는 되게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했어요. 꽃도 준비하고 네. 사진 나와 있죠.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렇게 손도 이렇게 잡고 5분 동안 환영사를 하고 근데 안 대표는 한 30초 딱 얘기하고 이제 비공개 회담으로 들어갔어요, 회의로. 네. 근데 손 대표가 여기 이준석 대표 최고 등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수모를 당했어요. 근데 그 모진 시간을 다 갑자기 나쁜 사람들이 버텨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당을 지켜왔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 마디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손 대표가 이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한 내가 30분 이준석이한테도 이 꼴을 나오고 그렇지요,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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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랗게 젊은 이준석이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 막 이제 아들 잘해드렸지.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그 말은 그렇게 저 유승민계하고 같이 합세해서 당을 위기에 빠뜨렸던 우리 당의 바른 안철수계 의원들 비례대표 네, 의원들하고 네, 네, 네. 왜 지금도 같이 하느냐 이런 뜻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했는데 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듣고 있다가 비대위원회로 가시죠. 자기 그리고 용건, 비대위원장은 그죠? 예, 네. 자기가 하겠다. 자기 맡겨주면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딱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 대표는 굉장히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하고 경과 설명도 했는데 안 대표가 들은 척 만척하고 자기 얘기하고 딱 가버린 거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 네. 질문까지 그러니까 받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고 조용히 찾아가서 똑같은 얘기 비대위원장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받았겠느냐. 단지 저는 감정적인 질문이에요. 문제냐 아주 이거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아주 네. 중요해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어제 이제 김종인 대표한테 가서 비대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네. 왜 안철수한테는 그 제안을 안 했냐? 안철수는 왜 그러면 안 줬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의나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요. 그 내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태규 의원 등등 해서 당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린 안철수계 의원들하고 우리는 안 대표가 들어오면 이제 사이를 다 끊고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거로 우리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간질까지 했어요? 기간질이 아니고 안철수계랑 안철수 의원 사이를? 그다음 발언자로 자, 정해져 그런데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상을 다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셔서도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 옆에다 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보수 대통합으로 가려는 이제 그런 시도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 여기까지 표명이 듣고 없기 때문에. 광고 듣고 지정 발언자 아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아닌데. 아니 그게 핵심이라니까. 이준석 위원장 얘기 다 광고 바로 뒤에 들어볼게요. 광고 주세요. 전지현입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치킨에서 날개를 좋아하시는 분, 바삭 두툼한 식감, 단짠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치킨 좀 먹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BHC 골드킹 윙. 전지현 씨 BHC. 우리 이제 각방 써. 각방 쓰자고. 클레어 공기청정기로 각방 쓰자고. 공기청정기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엠보싱 필터 기술로 거실은 물론 안방, 아이방까지. 클레어로 각방 쓰자. 나라의 공기청정기. 클레어.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알려드립니다. 일주일에 단 4일만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꿈의 직장은 바로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 4일 근무로 직장인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에듀윌입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 잘 나가는 그 회사는 1%가 다르다. 모바일 쿠폰 할인율 최대 11%. 견적서 거래명세서 발행은 원클릭으로 일사천리. 메이저 6대 상품권 세일까지. 기업의 일을 잘하는 기업 전용 모바일 쿠폰 서비스. 기프티쇼 비즈. 이제 이게 정치쇼. 네, SBS 이제 이게 정치쇼. 그 중에서도 여의도 UFC. 앞서 우리 장진영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손학규 대표 안철수의 만남, 안철수 전 의원의 만남에 대한 어떤 뭐 스케치 정도 듣고 뭐 짧은 의견 정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학규 대표를 또 넘기려고 애써서 못 넘겼던 이준석 위원장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뭐 이제는 뭐 홀로 계시기 때문에 네. 뭐 홀로 계신 분에게 뭐 아니 옆에 내가 있는데 왜 홀로입니까? 그러니까 외롭진 않은 것 내가 같습니다. 있잖아. 두 분이서 광야에 서 계신데 제가 뭐 이렇게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저는 미국에서 귀국할 때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예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상황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합니다. 예. 그로테스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와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예의를 좀 갖췄다고 해가지고 손 대표가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 거란 봐요. 네. 하지만 여론전에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손 대표가 떠나는 뒤통수에 대해 훈계하는 모습까지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약간 안 대표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문명이라는 게임에 보면은 문명 많이 하죠. 거기 보면은 그런 캡처 사진이 돌아요. 간디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비폭력 평화주의자인데 금을 순순히 넘긴다면은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어이없는 상황의 대명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그런 그 캡처 사진인데 그걸 짤이라고 표현하는. 그 짤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 손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그 접선도 뭐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생각보다 뭐 온 뒤에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만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프랑스 대사관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딱 조율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앞으로 손학규 대표와 장진영 비서실장께는 새로운 정치 여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유승민 안철수의 동반 그 탈출 이후에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둘이 합칩니까? 예, 오늘부로 그 당원 4,000명이 탈당한다고 지금 기자회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 예, 새로운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정당을 회사에 비유하자면 네. 안철수 전 대표는 1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2대 주주인 유승민 의원은 도저히 일종의 이제 속칭 손학규 대표는 누가 봐도 관리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관리사장이 계속 회사를 들어 먹어. 계속 적자를 내고 이게 뭐 내가 10% 지주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못 내면 물러나겠다 그러더니 계속 그것도 말을 뒤집고 시건하고 버텨요. 그래서 잘한다. 2대 주주는 자기 지분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거 어차피 이 주식 휴지된다. 근데 1대 주주가 이제 들어왔어. 거기다 대고 관리사장이 누가 일 제대로 안 했고요. 누가 나를 괴롭혔고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적자가 나고 지금 도산 일보 직전이면 관리사장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1대 주주마저 아이고 내 주식 다 버릴래 그냥. 이거 어차피 휴지야.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적자는 분명히 나고 이게 곧 도산할 건 뻔한데 아직 회사에 남은 자산이 200억이 있어요. 부동산이 좀 이 있지. 관리사장께서는 그걸 다 쓸 때까지 내가 사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지 뭐 딴 거 뭐 있어요. 저희가 지금 돈 우리 때문입니까? 당의 굉장히 위기 원인 중에 하나가 정당을 회사처럼 생각하는 특정한 분의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데 지금 계속 정당을 회사로 비유를 하시고 그렇게 닮은 말씀을 점도 하셔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는 네, 물론 있을 것 같은데요. 비유는 저는 뭐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정당은 회사가 아니고요. 손학규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지 관리사장도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존중을 하고 예우를 해줘야죠. 당연히. 저는 오히려 오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비서실장이 왜냐면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완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개인 회사 오너가 CEO 몰아내듯이 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러면 벌써 개인 회사 저 사람은 오너고 그렇죠. 자기는 CEO다 인식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식을. 그리고 CEO가 관리사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CEO 는 의미일 수 있죠. 관리사장이 근데 보통 아니에요. CEO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그렇게 오너는 생각하시면 아닌 걸 되죠. 전제로 하는 거죠. 본인 그렇죠. 스스로.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전문 경영인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전문 있죠. 좋게 얘기하면 네. 전문 경영이고 뭐 근데 나쁘게 전문성이 얘기하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전문성 있죠. 정치인이니까. 근데 아이고 진행자가 왜 지금 이상한 비유하자면 그렇게 심판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오늘 발언 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심판 경고네 진짜. 다른 게 많이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박원석 의원님한테 한번 전망을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초이스가 신당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죠. 본인도 이제 신장 개업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년 전에는 큰 성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람을 일으켰죠. 결국에는 이제 양당 정치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더군다나 호남에서 이른바 이제 반민주당 정서를 휘어잡으면서 네. 상당한 성공을 했는데, 그때 비해서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갖는 어떤 참신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 정치적 자원도 부족하죠. 지금 안철수계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7분 계신데
그중에 한 분만 탈당이 자유로운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는 다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분들이 바른미래당이 제명을 안 시켜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은 그분들은 총선 임박할 때까지는 거기에 발이 묶여 있는 이른바 이제 정치적 탈당이라고 하는 적은 여기 있지만 몸은 저쪽에 가 있는 이런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도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안철수 전 대표 전 의원도 그 가시밭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네. 가시밭길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이준석 그 최고가 했던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분의 행보가 처음에 공항에 내려서는 안철수가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공항에 내려서자마자 아주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보수통합 안 간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중도 신당 창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 눈치 안 보고 명확하게 가려고 하나보다. 근데 탈당 그러니까 손 대표 만나고 탈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 옛날 안철수가 별로 안 변했구나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이분이 탈당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게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네. 왜 갑자기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갔나 싶었더니 마카롱 마케팅을 바로 마카롱이란다. 마크롱 마케팅 차라리 저는 마카롱을 사서 먹으면서 마케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프랑스 대사관 안 찾아가면은 마크롱 정치에 대해서 정보를 얻거나 혹은 뭐 학습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모티브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이 시국에 타국의 대사를 만나가지고 그 프랑스 마크롱 정치의 모티브를 얻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 안철수가 달라지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신당 개업이 정말 당을 만들어서 이번 총선에 지난번과 국민의당 돌풍과 같은 그런 돌풍을 얻겠다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일정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른바 이제 보수통합에 합류하겠다는 게 목표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창당까지 가려면은 사실 지금 15일, 20일 남짓에 창당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4천 명이 방금 전에 동시에 탈당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겁니다. 4천 명 입당시키는 것도 힘들지만은 동시 탈당시킨 것도 미리 받아놔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진척될지는 봐야겠지만은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서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그 새정치연합이라는 걸 창당 준비위원회 상태로 이제 들고 있다가 네. 그 당시 민주당과 통합하는 형식으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을 이제 신설합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창준이 단계에서 이 정계 개편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승민 대표랑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안유 연합이 다시 되고. 왜 그런 걸 기대하시죠? 유승민 대표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해보자는 것보다는 자유한국당을 가운데 두고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전 대표와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렇게 되겠죠. 유승민 가운데 의원과도 놓고. 진행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카드는 하나예요. 뭐죠? 저쪽이 탑승하는 순간에 이쪽 문 닫힌다. 아,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뭐 두 분 다 오시면 좋을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와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 오는 거를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 아니 그거는 알 그건 수가 아니고요. 없죠. 신경도 그건 안 쓰고 아니고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번 보수통합에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하면 뭐 유승민 의원이 거긴 더 닫아요? 합류하면 문을? 좋겠지만 어. 뭐 그냥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탑승하면 문을 사실은 문 닫고 출발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제 게임 이론처럼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심리전으로 그렇죠. 지금 가고 근데 있죠. 제가 보기엔 아마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는 절대로 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얘기처럼 안철수 대표가 올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빨리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조금 더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총선까지는 그래 최소한. 갈수록 우리 그렇지는 현근택 모르겠지만. 형님께서 새로운 보수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걸 보니 빨리 영입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그 탈당에 대한 부분이 네. 약간 변수가 생기는 것이 1월 31일 이후로는 탈당을 해도 비례대표 의원직이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적을 그 의원직을 가지고 다른 당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적어도 남아 있는 손학규 대표에게 마지막 이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과연 1월 31일 이후에
가동이 된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계 개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손학규 대표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철수 대표하고도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이제 헤어져 네. 버렸으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궁금하긴 한데 네. 지금 원고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 뭐 새로운 세력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냐고 했는데 뭐 새로운 보수당하고 손을 못 잡을 것 같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미래는. 왜냐하면 표정이 너무 여유로우세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이제 망했어요. 그 원래 마음을 비우면 여유가 생겨요. 오늘 30분 내내 봤는데 너무 여유로워 표정이. 네. 총선 이긴 분 같아요. 만들겠다는 얘기죠, 정말. 네, 정말 망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양대 지주가 저 기둥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한 건 맞고. 근데 이제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설프게 망하는 것보다는 폭삭 망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망해야 진짜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마지막 우리한테는 이제 뭐 몸부림칠 기회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부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먹힐지 안 먹힐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대단히 파격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훈수 두는 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시어머니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그림을 손 대표가 소화를 시킬지 또는 우리 당내 의원들이 소화를 시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파격적인 아마 실험은 한 번쯤은 해보고 소멸되든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힌트 주시면 안 됩니까? 힌트? 네. 500원. 아 진짜 방송인이야. 다음 주에 방송인이에요. 다음 주쯤이면 아니,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젊었을 때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만 나이가 좀 드신 이후에는 안정적인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정치적으로도 이제 폭삭 망하면 대변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장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손학규 대표께서 올해 74시 연세를 보면 4시 그렇죠. 완전 되셨어요. 어른이시죠. 예. 지금 어떤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실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금이나 채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갑자기 주식형 40대입니다. 참고로 펀드로 제가 항상 비서실장이 40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여기서 손학규 만 대표 나이. 이겨본 사람은 김용남 의원밖에 우리 없습니다. 나이로 40대. 야, 그 배터리 장인을 내가 한번 봤다 뒤집었다. 손학규 대표를 한 판에 이겨본 분이 김용남 의원입니다. 아, 그렇지. 그러네. 유일하게 여기서 이겨본 분이. 보궐에서 그때부터 손 대표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 선거를 안 나가셨어요. 여기 2년 산 사람이 두 분이 한번 만나실래요? 왜 그런 껄끄러운 자리를 자꾸 연출하세요. 힘드신데.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도 안 남았는데 이게 10분 안에 끝날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새로운 보수당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그리고 검찰의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동시에 고발을 했습니다. 워낙 이 고소 고발이 많아가지고 또 고발이냐 싶기도 하지만 조금 좀 다릅니다 느낌이. 자, 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인사권의 행사를 빙자한 직권남용은 심각하죠. 사실은 단정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직권남용이라고? 직권남용죄죠.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부터 흔들어서 무너뜨렸어요. 역대 어느 정권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팀을 해체한 정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그토록 공격하던 소위 군사 정권 시절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해지면 나라다운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법부를 완전히 흐트러 버리고 검찰을 해체해 버릴 수 있으면 정권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대통령이 돼서 통치하던 시절에도 그거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검사장 인사를 통해서 또 차장과 부장 인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필수 보직 기간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는 원칙도 아무런 설명 없이 깨버리고는 수사팀을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고 이성윤 서울중앙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도 추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팀이 명백하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제 기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로지 혼자 반대해요. 네. 나는 결재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일주일 이상 결재 올라온 서류를 뭉개고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한테 직보하고 사실은
공무원을 떠나서 검사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결국엔 검찰 내에 검사가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정권 쪽에 쓴 검사들은 몇십 명 정도 돼요. 나머지 한 2,200명 정도의 검사는 다 총장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정의의 편에 서는 거기 때문에 모름지기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결정해야지 어떻게 검사 타이틀을 갖고 출세욕에 눈이 멀어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야 되겠어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2,300명 중에 10명 빼고 2,000 280명 네. 편이라는데 아마 이번에 그렇게 만약에 수십 명. 인사를 했으면요. 이번에 아마 한 100명 정도 사퇴를 했어야 돼요. 지난번 윤석열 총장 그 선임할 때 한 50명, 60명 벗었거든요. 통상 2월 달에 검찰 정기 인사를 하는데 한 6, 700명 통상 합니다. 그러면 한 3, 40명을 원래 벗어요. 요번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는 몇 명 안 됩니다. 한 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검찰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발 분위기는 일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윤석열 사단이라 칭하는 그분들 말고는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보시네요. 오늘 저는 반대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데 맞아 들어보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수치적으로. 네, 그다음에 먼저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 결국은 두 개예요. 이거를 일단 정치적인 어떤 이런 사건들을 자꾸 고발하는 게 뭐 말이냐 그러냐 그거는 저는 뭐 논의를 치더라도 지금 결국은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이 직권남용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의 그 결재를 안 한 게 직무유기다 네. 이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인사권 행사가 만약에 직권남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법 절차 이걸 거쳐서 한 거거든요. 네. 시기도 됐고 빈자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2월은 원래 정기 인사 시즌이고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 대상에 봐서도 예전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통상적인 경우랑. 그다음에 지금 또 어쨌든 현재 수사분들은 남겨놨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의견이 반영돼서 이제 기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 여지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의 이게 결재 안 한 게 직무유기냐. 이건 사실은 검사는 본인 스스로 우리가 물론 이 지검장의 기소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소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본인 판단이 있어요. 우리 법원 내에서도 판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유죄라는 사람이 있고 무죄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유죄라는데 동의 안 했다고 직무유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기소 편의주의라든지 아니면 사건 수사에 대한 이 사람도 소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직무유기라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 수사라든지 아니면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의견 제시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법과 원칙 안에서 문제가 없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할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인사 발표 이후에 역대 어느 인사 때보다도 사표를 낸 사람이 적은 건 맞아요. 네. 작년 7월 인사만 해도 한 70여 명이 사실상 인사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사표를 냈는데 이번에는 극히 적어요. 네. 근데 그 적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남아서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검찰을 보시네요, 지키고 이유를. 법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이번에 우리가 좌천되고 이리저리 뭐 학살당해서 뿔뿔이 흩어지지만 남아서 끝까지 이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비행에 대해서 단죄하기 위해서는 검사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황당한 인사를 당해도 사표 안 내겠다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실제 그래- 그런 얘기입니까? 후배들 실제로 분위기? 그래요. 네. 그래서 사표 낸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이번 근데 인사에. 저는 그 사표 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거는 뭐 그 각자 진영에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뭐 여론조사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민주당이 말이죠. 이 사표 낸 숫자를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저는 정말 경고하고 싶어요. 현 변호사 현근태 부위원장님도 네. 변호사시잖아요. 네. 법률가들이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분위기가 어떤지는 저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런 일은 역대 없었단 말이죠. 그 검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뭐 판사들을 사법부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들 법률가들. 입장에서 말이에요. 검찰은 변호사들하고 긴장 관계고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지 검찰 편을 들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들이. 네, 네, 그렇죠. 그러나 변호사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 판단이나 분위기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변호사들은 어쨌든 헌법이나 법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깊이 알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대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도부를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갈아치우는 이런 전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우연의 일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사법 방해 행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그 민주당 당원이었던 어떤 변호사 우리 회사의 어떤 제 후배 변호사가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아요, 형.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전략인가 이게?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제 팩트입니다. 좀 심각해지는데. 네.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 당원이었던 사람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저는 민주당이 자꾸 이거는 뭐 직무유기자 아니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법광정을 정말 심각하게 거스리고 있다는 거를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경고까지 하셨는데요. 네, 물론 뭐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듣겠습니다. 70만 중에 뭐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잡아낸다고요? 말씀하셨지만 아니야? 전혀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사실 왜냐면 감청당하는 사실은 건가? 이 지금 이 인사 지난번 그 윤석열 총장 인사가 굉장히 일부 사람들에게 편향됐던 건 맞아요. 네. 그분들이 대부분 영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갔거든요. 형사부, 공판부 이런 분들이 많이 갔어요. 말씀처럼 이번에 뭐 불만이 없다 이런 뭐 우리가 남아야 됐다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소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난번에 너무 편향된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마 정상적으로 간 거다 원위치로.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진영이 형 여기까지 그런 듣도록 센스로 갔으면 우리 당안 하겠습니다. 깨졌어요. 고맙습니다. 3점 뵙겠습니다. 그렇게 4부로 당안 갑니다. 깨졌다고.